명이 모여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부도 운영하고 법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뽑아놓고 이제 뽑았으니까 당신들이 잘해라. 그리고 각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죠. 주기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좀 충분치 못했던 측면이 어떤 후보나 혹은 어떤 정당을 판단을 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나 정당이 선거에 나와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고 비전을 제시를 할 때 그것은 매우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공약입니다. 큰 바구니에 담겨 있는 다양한 물건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공약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약이 거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집권을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잃어버린 10년. 경제 성장률이 5%밖에 안 됐다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건설회사도 해보셨고 또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지만 무슨 투자회사인지 뭔지 이런 BBQ인지 BBK인지 이런 것도 하셨고 그런 분이고 경제를 좀 아는 분이고 또 미장원 분식집 이런 데 다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고요. 1년에 60만 개씩 일자리 만들겠다고 그랬고 국민들이 그 전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제 내린 눈처럼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치면 한정식을 한 10년 먹었는데 좀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품 요리를 누가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한정식 반찬은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품 요리 하나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품 요리는 잘 안 올라오고 밑반찬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거 비슷해요 지금.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는 경제 살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공약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러니까 번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묶음으로 오는 겁니다, 묶음으로.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맞춤복을 구입할 수 없어요. 자기 키와 체중과 체형과 이런 거에 발길이에 딱 맞는 옷은 없습니다. 기성복 중에 골라 잡는 거거든요. 정치인은 선거는 맞춤복이 없습니다. 기성복 중에서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는 거죠. 근데 스타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팔이 짧다든가 아주 색상이 멋져서 샀는데 허리가 낀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옷은 못 쓰는 거죠.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어떤 정치 세력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진보당, 보수당, 진보 후보, 보수 후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모델로 보면 맨 왼쪽에 진보, 맨 오른쪽에 보수 이렇게 놓고 보수의 공약의 핵심을 예컨대 작은 정부 감세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가장 진보적인 이제 정당이나 후보 쪽은 이제 큰 정부,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보수는 작은 정부, 진보는 큰 정부. 둘 중에 골라 잡아라. 그러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중간에서 더 보수적인 쪽에 있는 사람은 작은 정부 쪽을 찍고 중간에서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큰 정부를 찍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1차원 모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없죠. 진보 보수를 나눌 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이냐 또는 개방 반대냐 이걸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노당,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FTA 반대하죠. 보수정당들은 FTA 찬성합니다. 참여정부는 자기는 진보정부라 그랬는데 FTA를 했죠.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나 개방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정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원이 2차원이 되죠. 좌표 평면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개방하면서도 복지 쪽을 강조하는 포지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강조하지만 개방에는 반대하는 포지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좌표 평면상의 어느 위치에 정당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기준도 또 많이 있죠. 예컨대
대북 강경책, 대북 유화책, 이렇게 해서 대북 정책, 군사 정책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사실은 어느 정치 세력들을, 어떤 정치 세력들을 구분할 때 구분의 기준이 아주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원은 아주 선만 그으면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보게 되면 좌표 평면상에 표시를 할 수 있고, 세 가지를 하면 입체를 그릴 수는 있겠죠. 4개 이상 되면 우리의 직관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직관은 3차원까지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계산이 복잡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공약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제 살리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살리기의 방법도 문제지만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왔죠. 북한에 대해서는 핵 포기해라, 도와줄게, 이런 식의 비즈니스 치고도 좀 어색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습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밥 줄 거다, 이런 거 따라왔죠. 환경 파괴도 따라왔습니다. 지금 4대강 죽이기인지 살리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후보를 보거나 혹은 어떤 정당을 볼 때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달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베네핏, 편익과 코스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덜한 편이에요. 독일은 1933년에 히틀러를 선거로 뽑았지 않습니까? 나치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준 게 독일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선거를 통해서도 독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장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은 뽑아놨으니까 5년 동안 못 바꾸죠. 못 바꿉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죠. 지지율이 10% 20%가 돼도 더 잘하시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회 의석의 약 3분의 2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임기 중간에 쫓겨나는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한나라당 집권당도 180석을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 의원, 도지사, 광역시장, 이 전부 다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잘해주면 참 좋겠는데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약속을 믿고 뽑아놨는데 약속과 다르게 가거나 약속에 현저히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판정이 될 때,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리콜 하죠? 자동차 이런 것도 리콜 합니다. 자진해서 리콜 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이건 리콜도 안 되죠. 반품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불가피해집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잡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 나서도 반품이 안 된다는 거. 다음 시즌이 올 때까지는 새로 뽑을 수도 없다는 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아주 원천적인 약점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권자로서 시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우선 첫째 가장 간단한 것은 인터넷 접속해서 댓글 다는 거. 그죠? 청와대에서도 이거 모니터링 하거든요. 다음 아고라나 뭐 네이버 댓글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까는 댓글이 많다 이러면 이게 적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보면서 추천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서로 용기를 얻게 되죠. 공부하고 지식을 다루는 분들은 논문 발표라든가 강연이라든가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유효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했던 촛불 집회 이런 거 해도 별로 소용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못한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뭐 4대강 반대한다, 미디어법 반대한다 이런 거 의사표시하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서로 간에 말하고 듣고 그런 다른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정부에 있을 때만 유효하죠. 안 들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없는 건데 가끔씩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재보궐선거.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일 때, 집권당 국회의원일 때 재보궐선거 20대 0. 20번 붙었고 20번 다 졌습니다. 집권당이. 그 당시에. 20대 0. 악몽이죠.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지난 봄에 4월 달에 집권당 한나라당이 5대 0으로 졌죠. 원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집권 세력이. 이게 재보선이 이게 뭐 당선 무효라든가 후보가 죽었다든가 뭐 의원직을 상실했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몇 군데 재보선이 늘 치러집니다. 이것이 이제 또 국민들이 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죠. 물론 뭐 지난번처럼 뭐 특정 지역에서의 선거 가지고 국정 운영의 평가 잣대로는 쓸 수 없다 이러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에서 실제로 치면. 그래서 재보궐선거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뭐 집권당의 당대표가 출마했다 이럴 때 낙선시키면 데미지가 엄청 크죠. 아주 충격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에 다시 안 나오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출마했다. 이건 낙선시키면 정부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죠. 집권당도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좀 재검토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크게 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책의 수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5군데인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집권당이 몇 명이나 당선시킬지 지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집권당 대표도 출마를 했던데 그것도 한번 볼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